고점에서 35% 40% 넘게 빠졌으니 이젠 싸진 걸까요? 아니면 메모리 사이클이 끝나서 이제 피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바닥이 가까워진 것처럼 보임에도 단기적으로 경계해야 하지만 2년에서 3년의 장기 시각에서는 아직 상방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장은 서로 모순되지 않았습니다. 7월 20일 종가와 최근 52주 고점 기준으로 보면 삼성전자는 고점 대비 약 35%, SK 하이닉스는 약 41%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먼저 꺾였다는 것과 산업의 장기 성장이 끝났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저는 지금 세 가지의 피크를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주가의 피크입니다. 주가는 미래를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실적이 가장 좋을 때보다 훨씬 앞서서 고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익의 피크입니다. 증설된 생산 능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2027년 이후 메모리 이익 증가율이 정점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세 번째는 구조적 수요의 피크입니다. AI가 더 이상 많은 메모리를 필요로 하지 않거나 HBM 수요 자체가 장기적으로 감소하는 경우입니다. 현재 주가의 단기 상승 추세가 흔들린 것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이익 증가율이 2027년 전후 정점을 형성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봐야 됩니다. 하지만 AI와 HBM의 구조적 수요가 이미 정점을 통과했다고 판단할 근거는 아직 부족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단기적으로 왜 경계해야 하는지, 두 번째로 ASML과 TSMC의 실적이 좋은데도 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가는 오르지 못하는지, 마지막으로 빅테크와 메모리 기업의 실적에서 어떤 숫자가 나와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장기 상승 논리가 살아나는지 정리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기준을 가지고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큰 응원이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경계해야 합니다. 기술적으로도 단기 추세가 약해진 건 맞습니다. 미장을 기준으로 보면은 나스닥 100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단기 이동 평균선 배열이 악화됐고 SK 하이닉스 역시 과열이 해소되는 수준을 넘어 상승 추세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물론 차트가 미래를 확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등 과정에서 손실을 줄이려는 매물이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경고 신호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도로가 무너진 것은 아니지만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정체가 생긴 상황입니다. 펀더멘털이 아무리 좋아도 정체가 풀리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수급입니다. 최근 급락 과정에서 개인의 저가 매수와 외국인의 매도가 맞물렸고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도 주가의 변동성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레버리지 상품은 오를 때 상승을 증폭시키지만 하락할 때는 비중을 맞추기 위한 기회적 매도가 낙폭을 다시 키울 수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6월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한 과정에도 이런 수급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단기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매수한 투자자가 많다면 반등할 때마다 본전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가가 전고점으로 복귀하기보다 당분간 박스권에 갇힐 수 있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기대치입니다. 지금 시장은 좋은 실적에는 둔감하고 작은 악재에는 민감합니다. 실적이 시장 예상을 부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다음 분기 가이던스까지 기대치를 크게 웃돌아야 주가가 강하게 반응합니다. 반대로 가이던스를 조금만 낮춰도 이번 분기가 이익의 정점이었다는 해석이 빠르게 확산됩니다. 이런 구간에서 낮은 PER은 바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PER이 낮다는 것은 주가가 저평가됐다는 뜻일 수도 있지만 시장이 현재 높은 이익이 유지되지 못한다고 의심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익 추정치가 내려가면 주가가 그대로여도 포워드 PER은 다시 높아집니다. 따라서 많이 빠졌다, PER이 싸다, 그러니까 바닥이다 라는 논리만으로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싸다는 것이 매수의 필요 조건이 될 수 있지만 상승을 시작하는 충분 조건은 아니기 때문이죠. 사실 지금 시장이 제기하는 의문은 처음이 아닙니다. 2023년부터 반도체 하락론은 형태를 바꾸며 반복됐습니다. 2023년 초 시장은 생성형 AI가 흥미로운 기술이라는 것은 인정했지만 그 기술이 실제 반도체 매출로 이어질지는 의심했습니다. 그 의심을 끝낸 것은 설명이 아니고 숫자였죠. 엔비디아는 2023년 5월에 분기 매출 71억 9천만 달러를 발표한 뒤 다음 분기 매출 전망으로 110억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다음 분기 매출은 135억 1천만 달러까지 증가했습니다. 시장이 재평가한 것은 AI라는 이야기가 더 화려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가능성과 주문이 매출이라는 영수증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 다음 하퍼에서 블랙웨어로 넘어가는 제품 전환 리스크가 등장했습니다. AI 수요가 아무리 강해도 제품을 제때 생산하지 못한다면 매출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전환기에 생산 지연과 수율, 공급망 문제가 항상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우려를 해결하는 방법 역시 경영진에 문제 없다는 말이 아니고 실제 제품이 출하되고 고객이 제품을 설치하고 속 실적에서 매출이 확인되는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2025년에는 딥시크가 등장했습니다. 더 적은 비용으로 경쟁력 있는 AI 모델을 만들 수 있다면 GPU와 데이터 센터가 덜 필요하지 않냐는 논리였습니다. 이 우려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타당했습니다. AI 모델이 효율적으로 바뀌면 한 번에 작업에 필요한 컴퓨팅 비용은 감소합니다. 하지만 비용이 낮아지면 AI를 사용하는 사람과 작업량이 더 빠르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연비가 좋아졌다고 사람들이 반드시 운전을 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연료비 부담이 줄어들면 더 자주, 더 멀리 운전할 수도 있습니다. AI도 마찬가지입니다. 토큰 가격이 낮아지면 과거에는 비싸서 맡기지 않았던 업무까지 AI가 처리합니다. 이후 엔비디아의 실적과 빅테크 투자 흐름을 보면 모델 효율 개선이 전체 컴퓨팅 수요 감소로 이어졌다는 증거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엔비디아의 2017 회계연도 1분기 매출은 816억 달러, 데이터 센터 매출은 752억 달러였습니다. 다만 효율 개선으로 줄어드는 연산량보다 새롭게 늘어나는 사용자와 작업량이 계속 클지는 이번 빅테크 실적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는 지프 AI의 GLM 5.2와 몬샷 AI의 키미 K3 같은 중국 프론티어 모델들이 같은 질문을 다시 던지고 있습니다. 중국 모델이 더 저렴해지고 미국의 폐쇄형 모델과 성능 격차를 줄인다면 미국 빅테크가 지금처럼 막대한 금액을 계속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은 한 가지 걱정이 더해졌습니다. 투자 규모가 2023년보다 훨씬 커졌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AI가 실제로 돈이 되는가를 물었다면 지금은 AI가 돈이 되더라도 투자한 금액보다 더 많은 현금을 만들 수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 시즌에는 KPX 숫자가 늘었다는 발표만 보면 안 됩니다.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하고 얼마나 많은 컴퓨팅 용량을 설치했으며 그 용량이 실제 클라우드와 광고 매출로 얼마나 전환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시경제 상황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는 분명 금리의 우호적인 결과였습니다. 전체 소비자 물가는 전월 대비 0.4% 하락하고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는 전월 대비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헤드라인 물가 하락에는 휘발유 가격이 한 달 동안 9.7% 떨어진 영향이 컸습니다. 이 수치만 놓고 보면은 즉각적인 추가 금리 인상 압력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물가가 한 번 낮게 나왔다고 매크로 위험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네 가지를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유가입니다. 미국과 이란을 둘러싼 긴장이 높아지고 유가가 장기간 상승하면 운송비와 전력비를 거쳐 향후 물가에 다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CPI 하락에 에너지 가격의 기여가 컸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가 상승은 낮아진 물가의 일부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용과 임금입니다. 고용이 너무 약해지면 경기 침체 우려가 생기고 반대로 고용과 소비가 지나치게 강하면 서비스 물가가 다시 오를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상황은 고용이 급격히 무너지지 않으면서 물가와 임금만 천천히 낮아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장기 금리입니다. 연준이 기준 금리를 동결하더라도 10년물 국채 금리와 회사채 조달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대규모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은 부담이 계속됩니다. 네 번째는 데이터 센터 금융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처럼 현금이 많은 기업보다 코어웨이브 같이 대출로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개발사 네오클라우드에서 문제가 먼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빅테크의 현금만 볼 것이 아니라 회사채와 사모대출 금리, 프로젝트 착공 지연, 전력 계약 취소, 사원 실패까지 함께 확인받아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건물주인 빅테크뿐 아니라 대출을 받아 건물을 짓는 시행사의 자금줄도 봐야 합니다. 다음 FOMC는 미국 시간 7월 28일부터 29일까지 열립니다. 금리 결정 자체뿐 아니라 연준이 낮아진 CPI와 에너지 가격 위험 가운데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는지가 중요해질 겁니다. 단기 주가와 수급은 불안하지만 공급망 앞단에서 확인된 수요는 전혀 약하지 않았습니다. ASML은 반도체 회로를 그리기 위한 노광 장비를 파는 회사인데요. 이 ASML의 2분기 매출은 93억 유로로 기존 가이던스를 웃돌았습니다. 매출 총이익률은 54%, 순이익은 약 29억 유로였습니다. 회사는 2026년 연간 매출을 전망을 430억에서 450억 유로로 높였고 3분기 매출도 110억에서 120억 유로로 전망했습니다. ASML은 반도체 골드러시에서 삽과 곡괭이를 파는 회사입니다. 이번 실적은 반도체 기업들이 당장 사용할 장비뿐 아니라 앞으로 사용할 장비까지 계속 확보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TSMC의 2분기 매출은 402억 달러로 기존 가이던스 상단을 기록했습니다. 매출 총이익률은 67.7%, 영업이익률은 60.3%였습니다. 3분기 매출 가이던스도 446억에서 458억 달러로 제시했습니다. TSMC는 AI 칩을 실제로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ASML이 공장을 늘릴 장비 수요를 보여준다면
TSMC는 그 공장이 현재 얼마나 바쁜지를 보여줍니다. 두 회사의 결과를 종합하면 현재 공급망의 문제는 주문 부족보다 강한 주문에 맞춰 생산 능력을 얼마나 빠르게 늘릴 수 있느냐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공급망 펀더멘털만 보면 현재까지의 판정은 불입니다. 그런데도 주가가 약한 이유는 시장이 지금의 주문이 아니라 2027년과 28년 이후의 공급과 이익을 먼저 걱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번 영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장에서는 2027년 이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증설 물량이 공급되면 현재의 메모리 부족이 완화되고 이익 증가율도 정점을 만들 수 있다고 걱정합니다. 이 가능성은 부인하면 안 됩니다. 메모리는 과거에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든 업체가 증설한 뒤 생산량이 한꺼번에 늘어나면서 가격이 급락하는 과정을 반복해왔습니다. 현재의 높은 일반 디램 가격도 영원히 유지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높은 영업이익에 현재 12개월 선행 PER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메모리 사이클이 과거와 완전히 같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장기 공급 계약입니다.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일부 미국 클라우드 사업자는 수년 단위의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때문에 롱텀 어사인먼트, 즉 LTA는 고객에게는 추가 가격 인상폭이 제한될 수 있지만 메모리 공급 업체는 앞으로 판매할 물량의 가시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트렌드펄스는 2026년 3분기 서버 디램 계약 가격이 전분기 대비 3%에서 18%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서버 디램 가격이 2027년 하반기 분기별로 상승하되 상승폭은 점차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즉, 현재 확인되는 것은 가격 하락이 아닙니다. 가격은 계속 상승하지만 상승 속도가 낮아질 수 있는 구간입니다. 장기 계약은 단기적으로 양면적입니다. 현재 시장의 최고 가격보다 조금 낮은 가격으로 장기 계약을 체결하면 단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내려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 구매 물량과 가격 조정 방식이 구체화돼 몇 년 뒤 판매량과 마진의 가시성이 높아진다면 과거보다 이익의 변동성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호텔이 성수기에 매일 최고가로 방을 파는 대신 대기업 고객과 장기 계약을 맺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루에 최고 가격은 낮아질 수 있지만 향후 객실이 얼마나 팔릴지는 더 잘 보이게 되죠. 두 번째는 HBM의 Q입니다. 반도체 매출은 가격 P와 일반 판매량 Q의 곱입니다. 최근 메모리 실적은 일반 디램 가격 P의 상승이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HBM의 가격 P와 증설 이후 판매량 Q가 중요해집니다. HBM 가격이 매년 폭등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높은 수준에서 안정되고 장기 계약을 통해 마진 가시성이 높아지면서 신규 생산 능력에서 나오는 판매량이 증가하면 가격 상승률이 낮아져도 전체 이익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가장 건강한 그림은 이겁니다. 증설로 일반 디램 가격 상승세는 점차 정상화되고 HBM 가격은 높은 수준에서 안정화되거나 완만하게 조정되는 것. 디램과 HBM의 판매량 Q가 증가해 가격 효과 둔화를 상쇄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이 확인된다면 2027년 이익 증가율을 정점에서 만들더라도 과거처럼 이익이 절벽에서 무너지기보다 높은 수준에서 완만하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주식의 밸류에이션은 이익의 최고점뿐 아니라 최고점 이후 이익이 얼마나 남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최근 메모리 기업이 PBR 중심의 사이클주에서 PER로 이익 성장을 평가받는 기업으로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밸류에이션 공식을 교체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장이 기업에 던지는 질문이 자산 가치에서 이익의 지속성으로 이동한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에는 메모리 주식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공장과 장비의 가치는 얼마인가요? 지금 메모리 가격의 사이클은 어디에 있나요? 현재 이익이 아무리 높아도 가격이 떨어지면 이익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이익에서 낮은 배수를 적용했죠. 성장 기업은 조금 다른 질문을 합니다. 2년 뒤와 3년 뒤에도 이 회사가 비슷하거나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을까요? 같은 10조 원의 이익이라도 다음해 5조 원으로 감소할 기업과 다음해 12조 원으로 증가할 기업은 받는 PER이 다릅니다. 메모리 기업이 재평가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HBM이 비싸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HBM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앞으로도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TSMC도 공장을 적게 지어서 재평가 받은 것이 아닙니다. 막대한 투자를 계속하면서도 첨단 공정의 기술력, 반복적인 고객 주문, 높은 가동률과 마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여러 해 동안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도 역시 AI가 중요하다는 설명만으로 오른 게 아닙니다. 110억 달러의 가이던스를 제시하고 실제로 135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AI 수요를 매출이라는 영수증으로 바꿨기 때문에 재평가가 시작됐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비슷한 순간이 필요합니다. 3분기의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아니라 HBM 이익이 다음 분기와 다음 해에도 반복되고 증설한 물량이 안정적으로 판매될 것이라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것들을 확인해야 될까요? 첫 번째 관문은 알파벳입니다. 알파벳은 미국 시간 7월 22일 장 마감 이후 2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 다음 인텔은 미국 시간 7월 23일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합니다. SK 하이닉스는 7월 29일 오전 9시, 삼성전자는 7월 30일 오전 10시, 한국 시간으로 보면 메타는 7월 30일 오전 5시 30분, 마이크로소프트는 오전 6시 30분, 아마존은 7월 31일 오전 6시입니다. 이 기업들을 모두 같은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에서는 AI 투자비가 실제 매출로 돌아오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텔에서는 AI 투자가 GPU와 HBM뿐 아니라 서버 CPU와 일반 DDR5 수요까지 확산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는 강한 최종 수요를 실제 HBM 출하량과 이익으로 가져오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알파벳에서는 구글 클라우드 성장률과 수주 잔고가 중요합니다. 캐펙스를 올리면서 클라우드 매출과 계약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면 불입니다. 돈을 더 쓰는 만큼 매출로 회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확인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구글 클라우드 성장률, 클라우드 수주 잔고, 실제로 추가된 서버와 데이터 센터 용량, 그리고 TPU와 GPU 공급 부족입니다. 구글이 엔비디아의 GPU보다 TPU를 더 많이 사용하더라도 HBM 전체 시장에는 반드시 악재가 아닙니다. TPU에서도 고성능 메모리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메모리 투자자에게 중요한 것은 GPU와 TPU 가운데 누가 이기는가 보다 전체 AI 가속기 설치량이 증가하는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애저 성장률과 RPO 그리고 컴퓨팅 공급 부족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서버가 부족해 매출을 더 올리지 못했는지 아니면 고객 수요가 약해져 서버가 남기 시작했는지 공급을 늘렸는데도 애저 성장률과 RPO가 함께 증가한다면 불입니다. 반대로 애저 성장률이 둔화되고 RPO 증가세도 낮아지며 공급 부족이 수요 약화로 해소된다면 베어입니다. 메타에서는 클라우드 매출보다 AI가 광고 효율과 광고 매출을 높이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광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면서 캐펙스까지 올라가고 있다면 건강한 투자입니다. AI 투자비가 실제 광고 수익으로 바꾸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반대로 감가상각과 투자비만 늘고 광고 성장과 영업이익률이 둔화되면 캐펙스 지속성에 대한 의문이 커집니다. 아마존에서는 AWS 성장과 고객의 장기 계약을 봐야 합니다. 데이터 센터 투자는 현금이 먼저 나가고 매출은 나중에 발생합니다. 아파트를 짓는 동안 건설비가 먼저 나가고 분양대금은 나중에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잉여 현금 흐름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베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AWS 성장률과 고객 계약이 유지되고 컴퓨팅 공급이 여전히 부족하다면 투자와 매출 사이의 시간 차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AWS 성장과 계약이 둔화되면서 유휴 컴퓨팅이 늘고 투자 계획까지 낮아진다면 베어입니다. 오픈AI와 엔소로픽 같은 비상장 기업은 장기적인 실적보다 실제 데이터 센터 착공, 전력 연결, 장기 컴퓨팅 계약, 유료 사용량과 자금 조달을 봐야 합니다. 핵심은 발표한 투자 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가동되고 있는 컴퓨팅과 이를 지불한 고객이 있는가입니다. 인텔은 HBM을 직접 생산하거나 AI 투자비를 결정하는 하이퍼스케일러는 아닙니다. 하지만 AI 서버 수요가 GPU를 넘어 서버 CPU와 DDR5까지 확산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보조 지표입니다. GPU가 엄청난 양의 계산을 수행하는 요리사라면 서버 CPU는 작업을 배분하고 데이터와 시스템 전체를 관리하는 셰프에 가깝습니다. AI 가속기가 많이 설치될수록 이를 관리하는 CPU와 일반 서버 메모리도 함께 필요합니다. 인텔의 직전 분기 데이터 센터 AI 사업 매출은 51억 달러로 전년 대비 22% 증가했습니다. 회사가 제시한 2분기 매출 가이던스는 138억에서 148억 달러였습니다. 이번 실적에서는 네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 데이터 센터 매출 성장률. 둘째, 재원을 포함한 서버 CPU 출하 흐름. 셋째, 하이퍼스케일러 고객의 서버 증설 수요. 넷째, 다음 분기 매출과 매출 총이익률 가이던스입니다. 데이터 센터 매출이 계속 성장하고 다음 분기 전망까지 올라간다면 불입니다. 이는 AI 가속기뿐 아니라 서버 CPU와 일반 DDR5 수요도 함께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데이터 센터 매출이 둔화되고 고객의 서버 도입 연기나 재고 조정이 언급되며 다음 분기 전망까지 낮아진다면 베어입니다. 다만 인텔이 파운드리 적자나 공정 전환 비용이 증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 수요가 약해졌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인텔에서 메모리 투자자가 볼 것은 파운드리 손익보다 데이터 센터 CPU 수요와 서버 설치 흐름입니다. SK하이닉스는 7월 29일 오전 9시에 2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조금 웃돌거나 밑도는 것보다는 다음 5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 HBM4의 실제 출하량과 수율. 둘째, 2027년 고객과의 공급 협의. 셋째, 장기 공급 계약의 기간과 가격 조정 방식. 넷째,
증설한 생산 능력이 실제 판매량 Q로 연결되는 시점. 다섯째, 일반 서버 디램의 가격과 재고입니다. 시장에서 필요한 문장은 HBM 수요가 강합니다가 아닙니다. 증설한 HBM의 물량을 장기 계약으로 판매하면서 목표 수요과 목표 마진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기 계약이 현재 시장 가격보다 낮아 단기 이익 추정치가 일부 내려가더라도 향후 판매량과 마진의 가시성이 높아진다면 장기 밸류에이션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7월 7일 2분기 잠정 실적을 이미 발표했습니다. 연결 기준 매출은 약 171조 원, 영업이익은 약 89조 4천억 원이었습니다. 따라서 7월 30일 상세 실적에서 확인할 것은 전체 영업이익이 얼마냐가 아닙니다. 이 영업이익 가운데 메모리와 HBM이 얼마나 기여했고 그 이익이 앞으로 지속될 수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확인할 것은 5가지입니다. 첫째, DS 부분과 메모리 영업이익. 둘째, HBM4와 차세대 제품의 실제 출하. 셋째, 고객 인증과 고객 수. 넷째, HBM 수율과 베이스다이 경쟁력. 다섯째, 파운드리 손실과 2나노 가동률입니다. 삼성전자는 업황이 좋은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외부 AI 수요가 강하더라도 고객 인증과 수요를 확보하지 못하면 반도체 업황은 불이지만 삼성전자 주식은 베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HBM 출하가 수요율 개선, 고객 다변화, 파운드리 손실 축소와 함께 확인되면 삼성전자는 메모리 가격 상승 외에 자체적인 재평가 동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박스권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5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고객이 다양해져야 합니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다양한 ASIC에서 HBM 수요가 증가해야 합니다. 어느 AI 칩이 승자가 되더라도 HBM의 수요가 증가하는 구조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 장기 계약 LTA의 질이 확인돼야 합니다. 몇 년치 완판이라는 문장으로는 부족합니다. 계약 기간과 최소 구매 물량, 가격 조정 공식, 선급금과 특히 취소 조건을 봐야 합니다. 셋째, HBM4 수율이 안정돼야 합니다. 증설을 많이 해도 수율이 낮으면 판매할 물량과 마진이 나오지 않습니다. 넷째, 일반 디램 가격이 내려가도 이익이 무너져 내려지 않아야 합니다. HBM의 P와 Q 성장이 일반 디램 가격 정상화에 영향을 상쇄해야 합니다. 다섯째, 케이펙스 이후 현금 흐름과 ROE가 유지돼야 합니다. 많이 투자하는 것만으론 성장 기업이 아닙니다. 투자한 돈으로 더 많은 현금을 만들고 부채와 주식 수가 지나치게 늘지 않으며 배당과 자사주 등 주주 환원이 이어져야 합니다. 이 5가지가 확인될 때 시장은 메모리를 단순한 사이클주가 아니라 반복 가능한 이익을 만드는 성장 기업으로 평가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불 케이스는 명확합니다. 빅테크의 클라우드와 광고 매출이 성장하고 수주 잔고도 증가하며 캐펙스가 실제 컴퓨팅 용량과 매출로 연결되는 경우입니다. 여기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HBM 출하, 수율, 장기 계약, 증설 이후 Q 성장을 확인해 준다면 메모리는 단순한 가격 상승주가 아니라 지속적인 이익 성장 기업으로 재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베이스 케이스는 수요와 실적은 견조하지만 새로운 상승 근거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펀더멘털이 훼손되지 않더라도 주가는 수개월간 박스권에 머물 수 있습니다. 현재 제 기본 시나리오는 불과 베이스 사이입니다. 장기 방향은 긍정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확인과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베어 케이스는 빅테크 2곳 이상에서 클라우드 성장, 수주 잔고, 캐펙스가 함께 꺾이고 일반 디램 가격 하락과 재고가 증가하고 메모리 업체의 HBM 전망 하향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단순한 수급 조정이 아니라 투자 논리 자체의 변화로 판단해야 합니다. 결론은 단기 경계 장기 긍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보유하지 않은 투자자는 많이 빠졌다는 이유로 한 번에 매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파벳 실적에서 AI 투자와 클라우드 매출 연결을 확인하고 인텔 실적에서 서버 CPU와 일반 DDR5 수요를 확인하고 SK하이닉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실적 이후 그리고 삼성전자와 아마존 실적 이후 이런 식으로 확인 단계를 나눠가며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적정 비중을 보유한 투자자는 베이스 케이스가 나오더라도 장기 논리가 훼손된 건 아닙니다. 다만 단기 추세가 약해진 상황에서 레버리지를 늘리거나 하루 반등을 추격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좋은 기업도 재평가를 기다리는 동안 20%나 30% 이상의 변동성을 추가로 보일 수 있습니다. 현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산이 아니라 다음 기회를 살 수 있는 선택권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일반 디램과 서버 디램 가격이 실제 하락하고 재고가 동시에 증가하는 것, 성숙률이 둔화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가격 방향과 재고가 함께 바뀌면 사이클 전환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빅테크 2곳에서 클라우드 성장과 수주 잔고, 캐펙스가 동시에 꺾이는 것, 캐펙스 한 번의 조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최종 고객의 사용량과 계약까지 약해져야 진짜 수요 둔화입니다. 세 번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HBM 출하와 수율, 장기 고객 전망을 낮추는 것, 외부 AI 수요가 아무리 강해도
두 회사가 이를 매출과 현금으로 가져오지 못하면 이 주식들의 투자 논리는 약해지게 됩니다. 이 세 가지 가운데 두 가지 이상이 확인된다면 단순한 주가 조정이 아니라 펀더멘탈 번화로 판단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단기 상승 추세가 약해졌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수급은 불안하고 기대치는 여전히 높으며 낮은 PER이 바닥을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가격이 많이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용기를 내야 하는 구간은 아닙니다. 하지만 ASML과 TSMC가 보여준 공급망 펀더멘털도 분명합니다. 장비 주문은 강하고 AI 칩을 생산하는 공장도 바쁩니다. 서버 D램 가격도 아직 하락으로 전환되지 않았고 단기 계약과 HBM 증설이라는 새로운 구조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걱정하는 것은 현재의 수요가 아닙니다. 이 수요가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는가? 2027년 이후 공급이 늘어도 이익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가? HBM이 또 한 번의 짧은 사이클이 아니라 반복 가능한 성장 사업이 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입니다. 저는 주가가 단기적으로 먼저 피크아웃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익 증가율도 2027년 전후 정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익 증가율의 정점을 만든다는 것이 기업 가치의 정점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정점 이후 이익이 과거보다 높은 수준에 남고 장기 계약으로 변동성이 줄어들며 HBM 판매량 Q가 계속 증가한다면 시장은 이전보다 높은 밸류에이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TSMC가 반복적인 첨단 공정 주문을 증명했고 엔비디아가 AI 수요를 매출이라는 영수증으로 바꿨던 것처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HBM 이익의 지속성을 숫자로 증명해야 합니다. 주가가 다시 본격적으로 오르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한 번의 사상 최대 실적이 아닙니다. 앞으로 2년과 3년의 이익을 시장이 믿을 수 있게 만드는 것. 주가의 피크와 이익의 피크, 구조적 수요의 피크는 서로 다릅니다. 그 증명이 나오기 전까지 단기적으로 경계하되 그 증명이 가능하다는 장기적인 상방을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탑건이었습니다.